일본 국립전시관이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자국 땅이며 미래 세대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홍보에 활용해 온 것으로 12일 확인됐습니다. 일본 영토 주권전시관은 유튜브 계정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리기 위해 30초와 3분짜리 영상을 게시 중인데요. 전시관이 2년 전 올린 동영상 2건의 조회수는 41만여 회입니다. 영상에서 아이는 아버지에게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인데도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 어머니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다녀온 뒤 아들에게 일본인이 개간에 살아온 토지에 지금은 갈 수 없다며 너희들의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강조합니다. 독도는 일본이 개척해 주민을 보낸 섬이 아님에도 마치 오래전에 일본인이 개발하고 거주했던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시관 한글 홈페이지에는 북방영토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다른 나라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홍보를 강화하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 센카쿠 열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에 약 3억 엔, 약 27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 중이다고 주장 중입니다. 이에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화한 미국이 과연 독도마저 다케시마라 부르며 일본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 외국인 남성이 일본과 한국에 가서 자극적인 실험 영상을 촬영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본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 외국인 남성의 영상에 매료되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영상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니콜라이 비에르텔에 살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PD 데니스입니다. 제 채널에는 여러 나라의 이념과 가치관이 담긴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서로 같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서로 국적이 다른 낯선 국민이기도 합니다. 저희 제작팀은 저희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이 많은 깨우침을 얻길 기대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늘 국가에 대한 화제는 우리 팀에게 굉장히 좋은 촬영 소재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방송 프로그램 중 하나가 대만에서 진행 중인 토론 프로그램인데요. 다양한 나라의 국민들이 한 사람씩 나와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여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에 아주 흥미로운 토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주제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열띤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독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동북아의 주요 분쟁 중 하나라는 것,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오랜 갈등이라는 것 정도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가 꽤 많은 시간을 끌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이것은 독도를 들어본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만 방송을 통하여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주장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그 방송 프로그램만 봤을 때는 한국인의 주장이 좀 더 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대표로 나온 한국인 남성은 독도를 설명하면서 지형적 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였고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거든요. 과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타 국가인들은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것이 문득 궁금했던 저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작팀과 긴상의 끝에 외국인들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독일 서부지방 라인한트팔츠주의 자를로이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그곳에서 저희는 다양한 해외 이주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적당한 장소에서 지나가는 외국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이해하기 쉽고 간단했어요.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제가 동아시아에 대해선 잘 몰라요. 근데 독도라는 말보단 다케시마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으니 일본 땅이 아닐까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늘 독도에 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일본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일본은 한때 한국을 지배했던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도도 일본이 뺏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다르게 생각해. 너네 반 친구들이나 그렇겠지. 너네 담임 선생님이 케이팝 팬이잖아. 일본은 항상 다케시마 영유권을 얼마든지 싸워서 뺏을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 한국 정부는 대응할 자신이 없는 건지 피하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실만 봐도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닐까요?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거라서 아니면 말고요.
이처럼 독일인을 포함한 유럽권 외국인들 중에는 독도 문제의 근원이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더 나아가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요. 갈등의 주인공들인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독도와 다케시마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이왕 독도 콘텐츠로 외국인과의 인터뷰를 시작했으니 이 콘텐츠의 규모를 더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실제 방향을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죠. 독도 논쟁을 제대로 체감하려면 한국과 일본을 직접 방문해보는 것도 꽤나 흥미로울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생생한 입장을 듣기 위해 그들의 흥분을 돋굴 만한 조건까지 곁들인다면 더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저희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다소 자극적인 실험 카메라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한국인에겐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가 적힌 편말을 일본인에겐 다케시마는 한국 땅입니다 라고 적힌 편말을 들고서 읽어달라고 한다면 과연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라 감정이 건드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두 나라 중 일본을 먼저 방문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일본인 가운데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아줌마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카메라를 향해 이 편말을 들고 읽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선질문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얼굴에 선함이 가득하던 일본인 아줌마들은 일본어로 적힌 다케시마는 한국 땅입니다 라는 편말을 보자마자 표정을 달리하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카로운 표정들을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머지않아 그녀들은 카메라가 있든 말든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였습니다. 다케시마가 왜 한국 땅이에요? 외국에서 오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영토예요. 민감한 문제를 카메라에 담을 거면 공부를 좀 더 하고 오세요. 이런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 다 보는 영상에 담으면 어떡해요? 일본에서는 학교 지리 시간에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증거를 다 배워서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일본 사람한테 들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한국인이 시켜서 하는 짓이에요. 혹시 한국 정부에서 돈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인가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는 땅인데요. 다케시마가 뭔지 잘 모르시나 보네요. 일본인 아줌마들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저를 거의 잡아먹을 듯이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녀들은 다케시마에 관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제게 설교했고 저 하나의 실수를 독일인 전체의 무지로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들의 많은 발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말들은 이러했는데요. 아, 한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왔다고. 독일엔 절대 놀러 가면 안 되겠어. 그렇게까지 무식할 줄 몰랐네. 언제적 유럽이야? 요즘 한국이 성장하고 잘 나가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범죄지. 한국 문화 팬들이 요즘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다닌다는데 진짜 사실이었네. 살다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멍청이를 다 봤네. 독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겠습니다. 겨우 한 팀을 상대로 인터뷰했을 뿐인데 다른 일본인을 인터뷰하는 것이 지레 겁날 정도로 위협을 느꼈어요. 한편으론 일본인에게 독도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희는 이번에 일본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쉼터로 향했어요. 일본인 할아버지들에게 아까와 똑같은 편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외국인을 보았나?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라고? 역사도 모르면서 일본에 오긴 왜 와? 가서 세종실록 지리지나 읽어봐라.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가 줄줄이 있어. 편말을 읽자마자 손을 올리는 일본 할아버지들. 그 바람에 난생 처음 외국인에게 등짝을 맞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저는 일본인들 앞에선 독도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일본인들은 과연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며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하였거든요. 저희는 일본 젊은이들의 정직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자극적인 실험 카메라는 여기서 그만 접고 순수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기로 하였어요. 그렇게 도쿄에 위치한 도쿄대학교 앞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총 40명의 도쿄대 학생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했어요. 다케시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답변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저는 대학생이 아닌데 대답해도 괜찮아요?
저희 언니네 학교 놀러 온 거거든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다케시마는 한국과 영토 문제로 분쟁 중이랬어요. 아무래도 한국이 일본에 대한 자격지심과 열등감, 피해의식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영토라던데 솔직히 진실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인들은 당연히 일본 거라고 하겠고 한국은 당연히 한국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항상 궁금해집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도 궁금한데요.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이번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일본 대학생들은 과연 독도 혹은 다케시마를 어느 나라 영토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총 1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진행한 결과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0.5%를 차지했고 모르겠다라고 답한 학생들은 13.6%였습니다. 응답을 피한 학생은 9.1%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공동 영토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4.5%에 달했습니다. 한편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믿는 학생은 2.3%였습니다. 각각의 답변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인터뷰했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일본 학생들은 주로 독도의 역사와 독도 교육의 영향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옛날부터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 및 소유였고 옛날부터 일본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는 점, 옛날에 오키 사람들이 조선인들보다 먼저 독도에 건너간 적이 있다는 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의 수업과 교과서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것이라고 배웠다 했습니다. 한 학생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이 불법적으로 다케시마를 점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덧붙였습니다.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도 일본의 영해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일치하며 정부의 주장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V에서 다케시마에 대한 여러 보도를 보았고 그 정보들이 제 생각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독도 옆바다를 일본해라고 칭하기로 공식 발표했다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최대 최강국 미국이 왜 그렇게 판단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발표한 거죠. 이 중에서도 다케시마가 일본의 것이지만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대학생들은 특이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들었지만 사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케시마가 왜 일본 영토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별로 없어서 이런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일본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와 똑같은 과정으로 실험 카메라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서울 관악구에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근처에서 식사하고 나오는 한국인 중년 회사원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한 친절한 태도를 갖고 흔쾌히 응해 주었어요. 그들에게도 일본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라는 편말을 읽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무엇이든 도와주고자 준비하고 있던 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어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한국인 아저씨들은 한국어로 적힌 편말 내용을 읽고서 표정이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굳은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외국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지리적으로만 봐도 독도는 우리 한국 서민 울릉도랑 더 가까워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요. 독도가 원래 오래전부터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영토라는 거죠. 우리 땅인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요? 솔직히 그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는 한국인들도 일본인들처럼 위협적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일본에서 한 소리 들은 경험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은 알게 모르게 살짝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아저씨들은 일본인들보다 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 아저씨들은 외국인인 제가 독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일본에선 듣지 못한 근거를 몇 가지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측에서 바랐던 촬영 취지에 알맞은 모습이어서 만족스러운 인터뷰였습니다. 이번엔 자리를 조금 옮겨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감정이 가장 생생할 한국인 어르신들이 많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한 철물점 앞에 모여있는 한국인 어르신들께 다가가 같은 인터뷰를 요청하였어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어르신들께 실험 카메라를 위한 편말을 건네자마자 해막던 어르신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져 버렸는데요. 그것에 저는 또 한 번 덜컥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한 어르신이 무게 실은 말투로 제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여나 일본 어르신들한테 맞았던 것처럼 한 번 더 두들겨 맞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어르신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제 손목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 바람에 촬영 중이었던 제작진 한 명이 저희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급하게 달려왔어요. 두 번의 폭력 사태는 곤란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는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장난스럽게라도 한 대 때리실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휴대폰을 들이밀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일본 정부 문헌이에요. 일본에서도 옛날부터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식했다니까요. 여기 고문원과 고지도가 떡하니 있는데도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 몰라. 이래서 문제라는 거야. 외국 사람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착각한다니까. 이 일을 어쩌면 좋겠어요? 우리 얼굴 팔려도 되니까 방송에 잘 좀 내보내줘요. 이거 다 윤 정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더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이래서 민주당 찍었잖아. 외국인이면 모를 수도 있지. 그리고 정부 탓 좀 하지 말자. 뭐 문재인은 일 제대로 했어. 우리도 외국에 무슨 갈등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찬찬히 알려주면 돼. 어르신들은 적극적으로 휴대폰을 내밀며 독도에 관해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첫 실험 카메라부터 두 번째 시도까지 계속되는 감동 포인트에 저희는 이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한국인들에게 실험 카메라를 진행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할애해 촬영하였습니다. 실험 카메라는 예기치 못한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키는 데 가장 적합한 촬영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인들처럼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을 독도 문제를 침착하면서도 오버하지 않고 주장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한국인들의 인성과 매너를 실감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무작정 위협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일본인들의 주장보다 한국인들의 독도 주장이 조금 더 신뢰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실험 카메라를 그만 중단하고 이번에는 일본 대학교를 찾아가 본 것처럼 한국의 서울대학교도 방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 학생들에게 했던 질문 그대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독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총 117명이 제 인터뷰에 응해주었고 생각보다 다들 독도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어른스럽고 친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다소 예민할 수 있는 인터뷰도 한결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인터뷰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반응이 일본 학생들의 반응과는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이 인터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일본 학생들과 달리 한국 학생들 중에서는 응답을 피하는 학생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응답한 학생들의 대답들은 굉장히 강단 있게 느껴졌어요. 독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땅이죠. 독도는 우리 한국의 영토니까요. 이건 당연한 사실이죠. 저는 초등학생 때 독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독도하면 독도에서 살고 있는 괭이갈매기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치도요. 독도의 자연 생태계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독도하면 역사적으로는 안용복 선생님을 떠올리죠. 그분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했던 노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독도 주변의 메탄하이드레이트 같은 자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원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해주잖아요. 일본과의 영토 분쟁도 중요하지만 저는 독도 자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독도가 가진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학생들의 적극적인 독도 인식 인터뷰에 저희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도 쉽게 질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서울대학교에서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없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한 학생들이 58.3%, 지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한 학생들은 14.6%, 국제법을 근거로 주장한 학생들은 6.3%, 그 밖에 기타 근거를 댄 학생들이 20.8% 있었는데요. 명문대 학생들이라 그런가 독도가 한국 땅인 것에 관한 주장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뚜렷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에게서는 일본 대학생들에게서 느끼지 못한 확신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독도가 한국 땅인 것에 대해 사실은 그 어떠한 이유가 필요 없다는 강한 신념과 단호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모두가 독도를 향한 굳건한 결의를 보여주었지만 한국 학생들의 태도가 더 눈에 들었던 이유는 어린 나이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나라에 대한 뚝심이 그 어린 나이부터 깊을 수 있는 걸까요? 한국은 과거에 일본 식민지였을 때부터 어린 나이에 국민들이 나라를 많이 지켰다던데 그런 민족성 DNA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대학생들에게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100% 한국의 영토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학생들에게 다케시마는 미해결의 영토 문제로서 앞으로 미래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고 일본 대학생들 중 겨우 70.5%만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일본에 촬영을 마쳤을 땐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 개운하게 깨닫지 못했는데 한국까지 촬영하고 나니까 독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을 일본보다 뒤에 방문한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선 한시라도 빨리 일본을 떠야겠다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국에선 따뜻한 기분으로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독일로 돌아온 우리는 이 실험 카메라 영상과 인터뷰 영상을 보기 좋게 편집하여 채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네티즌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는데요.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독도라는 섬은 너무 작은데 독도가 갖는 의미가 그렇게나 많은 줄 몰랐어. 일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에 관해 재평가하게 됐어. 그런데 이번에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보니까 한국인들은 드라마도 정말 잘 만들더라. 이렇게 뭐든지 뛰어난 나라니까 일본이 질투하고 뭐든지 가로채려고 할 만해. 독도 논쟁 기사만 보면 일본에게 정이 떨어져. 인정할 건 인정했으면 좋겠더라고. 일본은 과거에서부터 한국에게 상처를 많이 줬던 나라잖아. 한국은 도대체 언제 일본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국이 주장하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 한국은 늘 자신의 것을 되찾고 끝내 증명해내는 강인한 힘이 있어. 그래서 나는 독도도 한국이 언젠가 일본으로부터 도로 완전히 찾아올 거라고 믿어. 독도 논쟁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일본이 한국에게 얼마나 무자비한 주장을 펼치며 모욕을 주고 있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 있는 한국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독도를 객관적인 문헌으로만 살펴보아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건 제3자들도 잘 알 것입니다. 모두가 감정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사고를 하고 일본 측이 이상한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국가들이 명확한 입장을 취해준다면 한국이 이보다 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K-뷰티를 어설프게 흉내내던 일본인이 결국 미국에서 패가망신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막상 한국인들보다 미국인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는 제니퍼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로 일했었어요. 처음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맡게 된 연예인은 그리 유명하지 않은 배우였습니다. 그 당시에 신인이었죠. 소문에 스폰서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빼기 좋은 건지 그녀는 능력에 비해 방송계에서 꽤 알아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본계 미국인이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녀는 스태프들 사이에서 갑질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감독이나 작가들도 그녀 앞에서는 개처럼 빌빌 기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성격이 표독스러웠던 거죠. 다들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기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첫 취직인 만큼 쉽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기도 했고 독립해서 돈이 필요하기도 했으니까요. 동료들이 지쳐 관둘 때도 저만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어요. 제 밑으로 신입이 들어왔는데 한국인이더라고요. 일본이랑 한국이 가깝기도 하고 같은 아시아 사람이니까 일본인 배우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스텝을 통틀어 유독 그 한국인 스타일리스트인 혜정을 제일 싫어했어요. 커피 심부름은 항상 혜정 담당이었습니다. 웃긴 게 6개월간 일하면서 한 번도 당이 많은 음료를 먹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요. 혜정이 오고 나서는 온갖 음료를 다 주문하더라고요. 심지어 가지고 오면 먹지도 않고 쏟아서 그 뒤처리는 오로지 혜정의 몫이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못살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혜정이 오고 나서 다른 스태프들은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좋아하던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갈수록 그 배우가 혜정을 괴롭히는 법이 눈살 찌푸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혜정의 외모는 백스테이지에서 스타일리스트로 있기엔 아까운 외모였습니다. 혹시 그게 부럽고 질투나서 혜정을 못살게 굴었던 걸까요? 보기에도 삐쩍 마른 혜정에게 계속 내 밑에서 일하려면 살 좀 빼. 너 하나 때문에 내 이미지만 깎이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녀를 구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그 배우가 새 작품을 들어간다고 분주했어요. 촬영장에 도착해서 우리 모두 배우에게 붙어서 화장과 머리, 옷을 챙기느라 바쁠 때 혜정은 이날도 커피 심부름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혜정이 촬영장에 스태프들 커피까지 들고 오는 걸 봤는데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배우가 비명을 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놀라서 촬영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배우와 혜정을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옷에 커피가 쏟아져 있었고 혜정이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협찬받은 명품이란 말이야. 이 옷 배상할 때까지 너한테 가는 돈은 없을 줄 알아. 이야기만 들어보면 혜정이 그녀의 옷에 커피를 쏟은 듯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그녀의 자작극이었지만요. 아무튼 혜정은 정말로 이날 이후로 월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배우의 눈치를 보느라 입금 담당자가 입금을 지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보다 더한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드라마 촬영하면서 친해진 남자 배우와 저녁 식사를 위해 혜정에게 레스토랑 예약을 부탁하더라고요. 레스토랑 이름을 알려주면서 꼭 여기여야 한다고 했는데 거긴 예약을 잡으려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예약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혜정이 예약하려고 전화했을 때 거절당했죠. 배우님은 그런 혜정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이런 것도 하나 못하면 네가 하는 게 뭐야? 일 그만두기 싫으면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해. 그러고는 본인 이름이 명함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전화했는데요. 신인 배우가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당연히 본인이 전화해도 예약은 거절당했죠. 쪽팔렸는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괜히 혜정에게 욕하고는 나가버리더라고요. 다른 레스토랑에서 남자 배우와 저녁을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혜정을 도와주고 싶어도 쉽사리 나설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랬다간 제 목도 날아갈 테니까요.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혜정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촬영장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싸늘한 겁니다. 그 배우는 눈치 없이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는데요. 감독님이 그녀를 부르더라고요. 잠시 후 그 배우는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연기가 너무 볼품없는 수준이라 주연 배우를 교체해야겠다더라고요. 대신 다른 조연을 맡을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이면서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는 온갖 욕설을 퍼붓다가 의자를 발로 차고는 밴으로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당황해서 전부 그 배우를 쫓아 촬영장 밖으로 나갔어요. 혜정이 제일 먼저 나서서 밴으로 가 차 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혜정의 행동에 더 화가 난 건지 갑자기 차를 출발시킨 거예요. 뒤에서 지켜보던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출발한 바람에 혜정은 차 손잡이를 놓지도 못하고 30분가량 차에 매달려 질질 끌려갔습니다. 충격에 빠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정확히 3초가 지나고 한 동료가 혜정씨 살려야 돼 라고 하는 말에 차를 쫓아갔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쫓아가니까 차량 속도가 줄면서 혜정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이게 무려 혜정이 입사한 지 8개월밖에 안 됐을 때 일이었습니다. 혜정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실려간 뒤 해고당하고 말았어요. 그 배우가 그딴 무능한 직원을 내 옆에 둘 수 없어. 퇴원하면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전해. 이렇게 매니저에게 말했거든요. 그 이후로 혜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혜정 다음으로 한국인 스타일리스트가 몇 들어왔었는데요. 배우님이 혜정과 같은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그보다 더하게 괴롭히는 바람에 모두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관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슬슬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평판이 바닥보다 더 바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습게도 그 배우는 미국인 스태프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본인 성격이 있으니 아예 갑질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혜정이나 다른 한국인들에게 하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한국인만 차별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다가 그녀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날이 잊히지 않네요.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광고 촬영 현장이었어요. 여전히 그녀는 촬영장에서 본인보다 무언가 하나라도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으니 점점 현타가 오더군요.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많은 연예인 중 왜 이 배우 옆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녀에게 다가가 당신의 스타일리스트를 관두겠다고 했어요. 광고 촬영장에 있는 모두가 깜짝 놀라더군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는 탈의실로 끌고 갔습니다. 혜정처럼 때리려고 그러는 건가? 살짝 의심했는데 바깥을 살피더니 제게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월급을 올려줄 테니까 관두지 말아 달라면서요. 아직 그녀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관두겠다고 했더니 뭐야? 네가 잘해서 내가 잡는 거라고 착각하고 지금 콧대 세우는 거야? 미국인이라서 잘해줬더니 어이가 없네. 이렇게 중얼거리며 나가버렸죠. 자신을 등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광고 촬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하기로 했는데 제 뜻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그녀의 더러운 민낯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하루아침에 인터넷이 그녀의 갑질 논란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녀는 소속사 대표에게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당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의 실체를 제보한 제보자가 소속사 대표더라고요. 그날이 바로 그녀와 소속사의 마지막 계약 날이었던 겁니다. 대표님, 뭐예요? 오늘 계약 연장한다고 해놓고 언론에 이런 제보를 했다고요? 나를 속인 거야? 네 그 더러운 성격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네가 알아. 더는 네 뒤치다거리 못하겠으니까 당장 나가. 그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본인을 제보한 범인이 한국인 스태프 중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속사 사장님이 그랬다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촬영장에서 갑질했던 일들이 모두 드러나면서 혜정의 일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타고 있던 벤에 끌려간 끔찍한 일도요. 소속사 사장이 더 이상의 막중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에게 사람들까지 붙였다고 했습니다. 민심이 돌아서고 팬이 사라지니까 연예인 인생도 한순간이더군요. 혜정처럼 그녀도 방송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 밑에서 일하던 저희는 쫓겨나다시피 일을 관둬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소속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두 1년 이상 계약하진 않았어요. 언제까지 스타일리스트로 일할 순 없었으니까요. 원래 제 꿈은 뷰티샵을 차리는 거였거든요. 당장 샵을 차릴 돈이 없으니 경력이라도 쌓자는 마음에 뷰티샵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집에서는 조금 멀지만 꽤 알아주는 뷰티샵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더군요. 하루는 원장님이 원장실로 불러서 갔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부르는 건지 초조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제니퍼, 부탁이 있어요. 이번에 뉴욕에 지점을 내려고 해. 원장님은 저더러 그 지점 점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말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를 추천하는 게 의아했습니다. 원장님은 제니퍼가 제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믿음직스러워서 계약서는 일주일 내로 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줘. 이렇게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괜히 원장님만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원장님이 다시 저를 부르더니 뉴욕점 점장을 다른 사람이 맡아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샵에서 제일 에이스인 에리카 알지? 그 친구가 어제 고민이라고 날 찾아왔더라고. 제가 다니는 메이크업 샵에 일본인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에리카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원장님을 찾아가서 제 꿈이 제 이름으로 된 샵 갖는 건데 여기서는 못 이룰 것 같아서요. 원장님이 저 믿고 잘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더군요. 에리카 선생님을 본 원장님은 마음이 약해져서 원하는 게 뭔지 말하라고 맞춰주겠다고 했대요. 그러자 에리카 선생님이 자신을 뉴욕의 뷰티샵 지점장 자리로 앉혀주라고 했다더군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에리카 선생님에 관한 실체를 털어버릴까 싶었지만 관뒀어요. 사실 에리카 선생님은 원장님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 샵에 오기 전부터 다른 선생님들이 에리카 선생님 앞에서 행실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학원 실세가 원장님이 아니라 에리카 선생님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던 한날 에리카 선생님의 충격적인 만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자리를 정리하고 퇴근하려는데 휴게실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틈이 살짝 열려있길래 궁금해서 봤죠. 그런데 에리카 선생님이 수습생에게 뒷돈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내가 약속 꼭 지키는 거 알지? 약속대로 너 수습생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줄게. 대신 잔금은 그 당일에 바로 주는 거다. 알았지?
절대 비밀이니까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원장님께 차마 말할 순 없었습니다. 남을 뒤에서 욕하는 건 제 취미가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원장님은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에리카가 나랑 일한 지 꽤 되기도 했고 아무래도 제니퍼는 미국 메이크업 트렌드만 잘 알잖아? 에리카는 일본에서 왔으니까 K-뷰티를 잘 안다고 하더라고. 내가 다른 지역에도 지점을 또 낼 계획이니까 그때 우리 제니퍼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약속이었죠.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서러운 마음에 울고 있었는데 옆에서 전화하면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에리카 선생님이더군요. 맞아, 진짜 바보라니깐? 내가 한국 메이크업이라고 보여줬는데 역시 K-뷰티라며 막 칭찬을 하는 거야. 미국에서만 산 우물 안개구리라 대충 일본에서 배운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깜빡 속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한국 메이크업은 일본을 전부 따라한 거잖아. 생각해보면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야. 하여튼 내가 이런 바보 아래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모를 거다. 에리카 선생님은 화장실에서 원장님 욕을 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앞뒤가 다른 그녀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어요. 왜 학원 선생님들이 에리카 선생님을 제일 조심하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욕을 실컷 하고는 제 욕도 하더라고요. 방송계에서 일 좀 했다고 아는 체 하는 게 보기 싫다는 둥, 연예인 따까리 주제에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안다는 둥 별말을 다 하더군요. 도저히 듣고만 있기 힘들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니까 표정이 가관이더군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고, 몰래 숨어서 남 사생활 캐는 게 취미냐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본성을 들켰으니 숨기지도 않겠다는 의미 같아 보였어요. 그렇다면 저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점장 자리를 뺏긴 게 어이가 없어서 바로 원장실로 돌진했어요. 에리카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했던 행실을 전부 얘기하자 원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원장님은 에리카 선생님과 따로 얘기해보겠다고 하시더니 잠시 후에 저를 불러 삼자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제니퍼, 점장 자리가 그렇게 욕심났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야. 그리고 왜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해? 어떻게 흘러가는 상황인지 쉽사리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리카 선생님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자기가 점장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가식적인 그녀의 모습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학생들에게 뒷돈을 받는 것도 말했어요. 안 그래도 제니퍼가 에리카를 그런 거짓말로 협박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었네. 정말 실망이야. 제니퍼, 이제 우리 샵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다른 선생님들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혜정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그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사직서를 내고 제 발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털어서 한국으로 넘어갔죠. 악에 바친 이 마음을 가지고 한국 메이크업을 마스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선 서울 청담동에서 한국 연예인들이 많이 다닌다는 샵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예약하고 방문했는데 샵 분위기와 크기, 깔끔함에 놀랐어요. 손님이 미어터지는데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분주한 움직임 속에 질서가 있어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와서 머리와 화장을 받았어요. 항상 제가 남을 해주기만 했지 받는 건 처음이라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긴장한 게 보였는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샵 직원들은 칭찬과 농담을 아끼지 않고 분위기를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화장품도 비싼 화장품만 사용하는 게 아닌 손님 개인에게 맞는 제품과 컬러로 진행해 주어서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집에서도 제가 따라할 수 있게 친절한 설명과 제품명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워낙 한국인을 싫어하는 걸 봤던지라 한국도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요. 한국은 좋은 건 받아들일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메이크업을 봤는데 일본에서 직구했다는 제품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국인 직원이 나무 막대기에 라이터로 불을 지지고는 제 눈에 가져다 대려고 하는 거예요. 기겁하면서 무슨 짓이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절로 욕이 나왔습니다. 날뛰는 저 때문에 한국인 직원들이 더 놀라 보였어요. 그들은 저를 진정시키고는 한국 여성들은 속눈썹 컬링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걸 참고 미모를 선택했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문화라고 생각했는데요. 뜨거운 상태로 속눈썹에 가져다 대면 속눈썹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조금 열을 식히고 사용해야 한다더라고요. 실제로 받았을 때 화상 입을 만큼 뜨겁지도 않았고요. 이를 불고데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날 늦게까지 속눈썹이 시술받은 것처럼 내려오지 않는 게 신기했어요.
아무튼 이날 그 샵에 프로필 촬영까지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다고 해서 예쁜 사진도 찍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하나 100만 원은 있어야 촬영용 머리와 화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고작 하나로 30만 원이더라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만족감을 주는 한국 뷰티샵에 감탄했습니다. 직원들 서비스도 단연 훌륭했죠. 한국을 돌아다니다가 기밀한 음식을 보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스타일리스트로 일할 때 레이첼 메가담스를 잠깐 보조로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한국만 떠올리면 짜증난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방송 관계자들도 놀랐었는데 내용이 더 반전이었습니다. 그녀가 공원에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려 할 때 한 한국인 커플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을 알아보고 사인해 달라는 줄 알았다더군요. 가방에서 펜과 종이를 찾는데 길만 물어보고 감사 인사하고는 쿨하게 가버리는 그들 모습에 당황하고 웃겼다고 했죠. 민망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자연스레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빠지게 되었다면서 저에게도 항상 한국에 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비록 그녀와는 3개월만 함께 일했지만 한국 갔다 온 레이첼 메가담스가 한국 기념품을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땐 한국이 좋다고 들어도 제가 보고 겪은 게 없어서 몰랐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새삼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답니다. 또한 K-뷰티가 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지도 알았어요. 한국은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새롭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제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메이크업 학원을 등록했고 1년 만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는데도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다른 분들보다 더 늦게 졸업해야 했네요. 레이첼 메가담스가 한국인 중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몇 개월만 있어도 느낄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이크업 기술과 선진적인 화장품은 제가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거든요. 전 1년 반을 채우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에리카 선생님이 운영한다는 뉴욕 지점을 찾아갔는데 대낮에도 불이 꺼져 사람이 없더라고요. 쉬는 날인 줄 알았는데 샵이 망해서 임대를 내놨다고 옆 가게 사장님이 알려줬습니다. 거기 사장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메이크업이라면서 글루건을 손님 얼굴에 붙였다가 손님이 글쎄 얼굴에 크게 화상을 입었잖아.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에리카는 한국 메이크업에 대해 무지했음에도 미국인들에게 K-뷰티 메이크업이라고 속이고 메이크업을 했다더군요. 그리고 최근 여고생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눈물 메이크업이라면서 손님에게 거짓말하면서 시도했다가 경찰까지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뜨거운 글루건으로 만든 눈물 모양을 열을 식히지도 않고 손님 얼굴에 붙인 모양이었죠. 결국 이 뷰티샵은 소문이 안 좋게 나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내치고 에리카를 선택한 학원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은 저를 크게 반겨주면서 에리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리카 때문에 날린 돈이 얼만지 몰라. 알고 보니까 한국 메이크업은 하나도 모르면서 내 앞에서 사기친 거 있지? 한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자랑스럽게 한국에서 한국 메이크업 수료를 마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장님은 제 의지와 미래를 보고 다시 한번 부탁해왔습니다. 지점장을 맡아달라고요. 솔직히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아무래도 원장님 뷰티샵은 이미 이름이 알려져서 오픈만 하면 손님들이 물밀듯 몰려올 테니까요. 하지만 원장님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뷰티샵을 오픈하고 싶었거든요. 첫 오픈은 작게 시작해도 제 힘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원장님께 단호하면서도 침착하게 저희 의견을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본인이 처음 샵을 오픈할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면서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부담 가지지 말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흔쾌히 도와주시겠다더라고요. 에리카 일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니 거절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외곽에 있는 건물을 저렴한 월세로 구하고 인테리어도 셀프로 다 했어요. 한국에서 본 메이크업 샵을 참고해서 저만의 분위기로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준비 과정도 힘들지 않고 너무 재밌었어요. SNS에 홍보도 하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샵을 떠날 수 없을 만큼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전보다 돈을 적게 벌어도 괜찮을 만큼 좋았어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한번 방문한 손님들이 단골이 되면서 지인을 데려오기도 했거든요. 천천히 조금씩 키우자는 생각이었는데 좋은 사람들 덕분에 2년 만에 폭풍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한국인으로만 뽑아서 미국인 손님들이 오면 꼭 한국 여행 온 것 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한국인 직원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성이 바릅니다.
여전히 저는 제 뷰티샵을 성장시키기 위해 한국을 오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꿈을 이루게 해준 한국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